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네, 합정동 독서클럽 6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느새 6회 됐어요. 네, 진짜 오래됐네요. 꽤 오래 왔네요. 그러니까 뭔가 오늘은 좀 밝은 분위기 속에 하려고 하다가 네, 좀 지쳤어요. 솔직히 네, 좀 지쳐서 그래서 오늘은 네 이렇게 좀 워낙 조증 걸렸던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네, 좀 차분하게. 네, 그렇게 진행을 하죠. 네. 그나저나 네. 지난 한 주 어땠어요? 리스본행 야간 열차. 지난주 사실은 저 그 모니터도 못 해봤어요. 왜요? 일본 갔다 와서? 일본 갔다 온 것도 있고 너무 바빠가지고, 그리고 이제 앞부분 좀 일본에서 앞부분을 조금 보다가 잠들었어요. 좀 지루하죠. 우리 프로가? 아니, 일본에 가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는데 좀 지루해서. 그렇죠. 이번 상실의 시대를 맞춰서 일본에 갔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요. 네. 프로그램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일본에 다녀왔어요. 일본까지 다녀왔으니까 오늘 기대가 더 크죠? 네, 기대해. 근데 너무 지쳐해가지고 제가 네. 제가 요즘에 좀 바빴고 솔직히 바쁜 게 사실이고 뭐 여러 가지로 일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읽었고요. 오늘 상실의 시대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컸어요. 저는 크고 그리고 실제로 시간이 열심히 읽었고 재밌었어요. 그나저나 지난주에 리스본행 야간 열차는 우리가 가볍게 들어갔다가 생각보다 묵직했기 때문에 뒤통수를 맞았죠. 정말 한 대 크게 얻어맞은 그런 네. 기분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래도 칭찬을 많이 해줬어요. 저는 솔직히 칭찬을 더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귀를 아예 닫고 있어서 모르겠어요. 특히 우리 편집해주는 감독님이 네. 우리 내용이 많이 탄탄해졌다 이런 고마운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안 봤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반성하고 네. 앞으로 더 좋게 나아가야 될 방향 같아요. 네, 상실의 시대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우리 지난주부터 새로 생긴 코너. 그렇죠. 네. 새로 책 책 소개. 소개를 하기로 했어요. 네. 근데 오늘은 어떤 책이에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이거든요. 이게 동화 같죠? 동화책 같죠? 그림책이에요. 너무 울지 말아라라는 책이에요. 울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오늘 준비한 것 같은데? 네, 이게 되게 전에 어떤 다른 프로그램 나가서도 소개한 적이 있어요. 책 소개하는 프로그램에서 제가 이 책을 마음이 진짜 힘들 때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울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책을 펼치고 한 2장 정도 넘어가면 그때부터 눈물이 막 폭풍 눈물이. 나 장을 네. 못 넘기겠는데요. 아, 눈물 지금 나올까 봐. 우실지도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꽁맹이가 할아버지를 잃었어요. 네. 근데 그 할아버지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야. 너무 울지 마라, 아가. 내가 사랑한 건 너의 그 잘 뛰는 모습, 예쁜 모습이었단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그리고 그 여기 중에 잠깐 봐보세요. 아, 이게 있어요. 죽은 사람은 누구나 산 사람들의 행복을 바란단다. 행복하기만을, 이런 대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 맨날 울어요. 왜? 개인적인 뭔가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지금 그냥 요렇게만 소개해드려서 그 감동이 잘 전해지지 않겠지만 이 책이 사실 책이라는 게 이렇게 점층적으로 쌓이는 거잖아요. 앞부분 대사부터 보면 안 울 수가 없어요. 할아버지가 이 손주를 얼마나 사랑했고 내가 떠난 것을 네가 너무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내가 너를 계속 지켜줄게. 그런 얘기를 하고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되게 네. 감명한데 네. 짧게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물론 저는 오늘 이 책을 처음 보는 거지만 네. 오치다 린타로네요. 네, 오치다 린타로. 오늘 낭독 이거 다 읽어도 근데 상실의 시대에 맞춰서 일본 문학을 네. 준비하려고 준비한 거예요? 사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네. 일본에 지난주에 갔다 왔잖아요. 그 이제 친구랑 같이 갔었는데 제가 일어를 못하고 그 친구는 일어를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간 김에 이 책을 좀 찾아달라. 그래서 거기 서점을 한 10군데를 돌았어요. 네. 근데 없더라고요. 아하. 이 책이 원서로 너무 갖고 싶어서 갔는데 이 책만 그랬구나. 없었어. 이 책을 처음 갖게 된 계기요? 네. 그게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마음이 되게 안 좋을 때였는데 이 책을 보고서 너무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동화책이잖아요. 네. 동화책인데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전- 계속 옆에서 아끼고 있다.
저는 처음에 이 책을 우리 팅커벨이 가지고 왔을 때 좀 놀랬어요. 왜요? 동화책을 들고 와서. 솔직히 그게 놀랬고. 네. 제가 뭐 얼마 안 되니까 네. 읽어드릴게요. 다 읽으셔도 돼요. 다 읽어도 돼요, 정말? 네. 제목은 너무 울지 말아라라는 얘기고, 벌써 슬프죠? 예. 네. 너는 오늘도 여전히 기다리고 있구나.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아직 모르지. 내가 죽은 것을 알면 너는 울겠지. 훌쩍훌쩍. 너는 울보니까. 그렇지만 할아버지는 울보가 좋다. 울보인 네가 좋아. 울보는 사람들의 슬픈 마음을 헤아릴 줄 아니까. 강가에서 우리는 휘파람 새 소리를 들었지. 들판에는 고추 잠자리가 날고 있었어. 너는 모자를 벗어 고추 잠자리를 잡았지, 처음으로. 뒤돌아보며 자랑스럽게 웃었어. 하얀 이를 보이며. 네가 있어서 내가 있었고, 내가 있어서 네가 있었지. 그런데 내가 네 옆에 없으니 울어도 좋아. 슬플 테니까. 네, 여기까지 읽을게요. 네. 또 어떡해. 네. 제가 눈물이 많아서. 네. 아니, 네. 이게 근데 진짜 슬퍼요. 네. 어떻게 네. 정말로 친구들한테 선물해주고 그 자리에서 일부러 읽으라고 주거든요? 그러면 막 폭풍 눈물. 이 같이 사러 갔던 친구도 그 동생도 이 책 보자마자 막 울었어요. 걔는 그렇게 감성적이지도 않아요. 좋은 야, 책이네요. 좋은 아무튼 책이고.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은 제가 볼 땐 굉장히 짧은 글인데 네. 곱씹을수록 좋은 내용이네요. 실은 제가 미리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상실의 시대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하루키에 대해서 정말 엮인 추억들이 너무 많아서 한 시간으로 상실의 시대를 다루기에는 우리 팅커벨이랑 저랑 들어가기 전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 내로 한 시간 동안은 우리가 하루키에 대해서 그리고 상실의 시대에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다 들어가고 그리고 이어서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더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상실의 시대 특집으로 2시간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상실의 시대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네, 팅커벨의 이 책은 시간인데, 박수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개 방송인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했는데 오늘은 지난주에 비해 좀 적어요. 그럼에도 아유, 불구하고 네. 일당백 같은 느낌. 일당백으로 앞에서 저희가 솔직히 왜 적냐면은 공개 방송 시간을 제가 막 변동을 계속해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됐어요. 좀 죄송하고요. 다음에 약속 지킬게요. 상황이 요새 좀. 아무튼 네. 상실의 시대. 상실의 시대요. 이 책 근데 너무 유명해서 뭐 설명할 게 있을까 그러니까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루키를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무라카미 하루키 우리나라에서 뭐 거의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우리나라 작가 중에서도 솔직히 일본 작가 아무도 몰라도 하루키는 다 알잖아요. 하루키 책은 안 봤어도 하루키는 아는. 그리고 상실의 시대가 왜 또 그렇게 유명한가? 왜 어느 부분만 이렇게 새카맣게 달아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자면 제 책 보면은 아마 느껴질 거예요. 깊죠. 유독 검게 그려진 부분이 많아요. 상실의 시대가 처음에 나왔을 때 2000년이었나? 초판이? 아닌가? 우리나라요? 더 옛날이에요. 90년. 한참 더 옛날. 이게 그런가? 이게 더 오래됐죠. 제 책이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이게. 몇 년도에 찍은 거예요? 초판 1세가 1989년이네요. 오, 진짜 오래됐다. 근데 이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야한 그 묘사가 정말 많아요. 성적인 묘사가. 네. 그 섹스씬이 굉장히 농밀하게 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더 보면서. 인기를 많이 얻었죠.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냥 얘기하는데 아까 임종훈 기자도 뭐 좀 오늘은 마음 상태가 좋은 상태는 아니지만 그 야한 부분만 기억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몇 번을 읽었는데도 그러니까요. 이 상실의 시대 스토리보다 누가 누구랑 잤어? 뭐 그렇죠. 누가 누구랑 했어? 그런 이런 거. 스타일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연이어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남자 주인공 와타나베가 누구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잡고 어떻게 이어졌는지 그런 내용들만 머릿속에 잔상처럼 남아가지고 책에 대한 느낌이 되게 좋았다는 건 나는데 네. 그런 기억은 안 나요. 근데 본격적인 이야기에 네. 들어가기 앞서서 네. 우리 책에 대해서 표지부터 이야기를 하죠. 일단은 이 상실의 시대는 원제가 노르웨이의 네. 숲이에요. 지금 우리 팅커벨의 뒤에 보면은 볼 거죠. 네. 이거를 지금 이건 열리먼에서 나온 책인데 여러 곳에서 여러 출판사에서 노르웨이의 숲이라는 원제를 갖고 다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상실의 시대로 이 우리말로 유유정 씨가 번역을 한 문학사 상사에 나온 책이 제일 유명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책으로 많이들 하게 됐고 상실의 시대로. 근데 표제랑 제목에 대해서 오늘은 좀 이야기를 할게요. 그리고 오늘 출판사, 문학사 상사 이거부터 먼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문학사 상사가 무라카미 네. 하루키 덕분에 이렇게 엄청나게 떴죠. 하루키 그렇죠. 책을 문학사 상사에서 처음 했으니까. 네. 지금 뒤에 보면은 댄스를 비롯해서 신의 아이들은 모두 춤춘다, 양을 쫓는 뭐, 그리고 저 도쿄기단 집은 다른 데서 도쿄기단 집은 예, 부채에서 아니구나. 나왔어요. 다른 데서 그렇죠. 나왔어. 지금 보면은 하루키 책들에 대해서 다룬 예, 되게 하루키의 명저로 알려진 주된 책들을 다 문학사 상사에서 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아쉬운 게 뭐냐면은 저는 상실의 시대에 대한 제목 자체는 다 읽고 나서 노르웨이 숲으로 왜 안 갔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상실의 시대 자체가 주는 그 제목의 깊이는 정말 좋았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더 언급을 할 텐데 정말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표지? 그림들, 표지들. 예. 이거요? 이 문학사 상사 진짜 유명해요. 일단 나중에 여기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루키 책을 문학사 상사에서 많이 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새로 나온 여행기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책 표지를 보는 순간 진짜 기함을 토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표지를 진짜 무슨 한 80년대쯤에도 그렇게는 못 뺄 것 같은 표지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이게 이렇게 촌스러운 표지를 찍어도 사람들이 좋아하나 보다 하고 봤는데 그 책 나오자마자 그 표지에 대한 얘기를 사람들이 엄청나게 했더라고요. 도대체 하루키를 어떻게 만들 셈이냐. 이렇게 촌스럽고 옛날 느낌을 가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사람들이 문학사 상사에 물어보기까지 했다고, 네, 이 표지 디자인을. 근데 그런 특별한 반응 없이 이게 이 책에 어울릴 것 같아서라는 대답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네. 디자인에 대한 감각이 저도 없지만 이거 너무 심해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이거는 이 마케팅 하시는 분이나 표지 디자인 하시는 분 반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런데도 책이 1000만 부. 그리고 이 최근에 뭐 해변의 카프카를 비롯해서 뭐 1984나 이런 거 나왔을 때 줄을 서서 봤잖아요. 하루에 막 60만 권이 팔렸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저는 안 봤어요. 그 부분도 우리가 짚어야 될 내용이에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루키를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집에 책까지 샀어요. 1984까지 샀는데 안 봤어요. 근데 요새 책이 더 좋다는 얘기 되게 많이 있던데. 그래요? 네. 문학의 정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댄스 뭐 이거 댄스 말고 뭐죠? 태엽 감는 새, 신의 아이들 모두 춤추다, 바람의 노래 들어라 전부 다 봤어요. 저도 그건 다 봤어요. 네. 그런데도 남들의 이것도 허세인가요? 남들이 뭔가 다 이렇게 흐름에 같이 빨려 들어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근데 이미 초창기의 흐름에 빨려 들어간 거지 뭘 이제 내 나이가 이미 먹었으니까. 근데 저는 하루키 얘기 이제 할 얘기가 진짜 많은데 하루키를 처음 봤을 때가 어렸을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요새는 하루키를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요 근래 책은 안 봤으니까 뭐 요 근래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너무 허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실의 시대를 다시 보는데도 물론 책 되게 재밌고 좋은데 애기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묘사도 일부러 좀 그 터치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 뉴욕에 어디 바에 가가지고 앉아서 술을 마시고 뉴욕 트리뷴을 본다던가 아무튼 뭐 그런 식의 이상한 묘사들이 되게 많아. 저는 하루키가 49년생인가요? 네. 49년생인데 여전히 그 20살의 감성, 19과 20살의 감성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한편으로는 존경스러워요. 지금도 그럴까요? 설마 지금도 이런 식으로 책을 쓰실까요? 그리고 최근에 가디언이랑 인터뷰하는 그 그림을 봤는데요. 제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 주된 내용이 자기 조깅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조깅하고 있는 모습이 사진으로 나와 있고 그거를 페이스북에 하루키의 공식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그런 내용으로 자기의 20살의 그 건강과 청춘에 대한 느낌은 여전히 간직하고 있더라고요. 인터뷰 속에서도. 그리고 되게 유쾌하잖아요. 유쾌하고 되게. 유쾌하고 한편으로 되게 괴짜같고 자기만의 감성이 있고. 그래도 상실의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죠. 많은 분들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 번쯤 이 책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봐요. 이 책. 저는 어떻게 봤는지 그냥 얘기를 일단은 그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스토리는 되게 간단한데
작가인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 책을 왜 지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히 이 책은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이 책은 남자가 여자들 만난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루키 스스로가 이 네. 소설은 100% 연애소설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저는 동의하진 않아요. 왜 동의하지 않는지 말해주세요. 제가 책은 사실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도 시 이렇게 읽어주면서 선생님들이 이거는 이런 뜻이고 이건 이런 의미고 이건 함축적인 의미가 이거야 이렇게 얘기해줄 때 저 정말 싫어했었거든요. 작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는지는 물론 파악하면 좋겠지만 그 하루키가 이게 100%의 연애소설이다라고만 얘기했으면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한 게 이 제목을 상실의 시대라고, 노르웨이 숲이 원래는 원제잖아요. 근데 상실의 시대라고 얘기하니까 번역자가 이렇게 출판을 한 것도 저랑 비슷한 감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책 전부 다 읽고서 물론 뭐 여자를 많이 만나고 되게 농밀한 그런 야한 장면들이 나오고 하지만 제가 읽은 결론은 그거였어요. 20대를 보내면서, 이게 이제 20대 때 얘기잖아요. 물론 30대에서 반추하는 얘기긴 하지만 20대를 보내면서 정말 누구를 만나고 누구하고 관계를 갖고 어떤 사람과 연결이 되어 있어도 결국은 혼자라는 거. 네. 그러니까 고독한 사람, 어떻게 해도 그 고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시대를 보내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 저는 상실의 시대를 그렇게 봤어요. 동의해요. 네. 그 고독한 인간이 자기의 삶을 반추했을 때도 여전히 계속해서 고독해요. 근데 그 고독함에 대해서 지금 잘 짚어줬는데, 고독함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첫 도입부터 굉장히 고독해요. 그렇죠. 첫 장면이 공항에서 40살을 바라보는, 40대를 바라보는 와타나베라는 주인공이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요. 그래서 첫 번째 여자인 나오코를 어떻게 만났는지, 여기서의 와타나베라는 주인공이 3명의 여자가 나오는데 나오코와 미도리와 레이코 여사를 어떻게 만났는지가, 그리고 이들과 어떻게 헤어졌는지가 주된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코를 처음 만났을 때의 그녀에 대한 애틋함으로써 이 책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와타나베가 어디에 살았냐? 어디에 살았죠? 고베. 네, 고베 지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 고베 지역이 거기서 고등학교까지 보냈는데, 그 당시에 만난 친구가 와타나베라는 주인공과 굉장히 친했던 키즈키 아니에요? 키즈키인가? 키즈키로 알고 네, 있는데, 그런가요? 네, 키즈키와 그 다음에 키즈키, 맞아요. 기즈키의 여자친구인 나오코, 이렇게 셋이 굉장히 친했어요. 근데 기즈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와타나베 그리고 나오코가 있는 건데, 이 기즈키라는 친구가 정말 매력적인 친구예요. 배려심도 뛰어나고, 그리고 주변에 대해서 항상 고려를 하면서 자기의 주관과 색깔을 굉장히 명징하게 드러내는 친구예요. 집도 잘 살았죠. 네, 심지어. 집도 잘 살았죠. 근데 나오코와 키즈키가 어린 시절부터 소꿉친구처럼 자연스럽게 지내다가, 평생을 그렇게 지내다가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을 했어요. 이런 상태에서 2대1로 데이트를 하는 모습까지 나오는데, 이 주인공 와타나베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해요. 오히려 마음을 더 편안하게 느껴요. 2대2로 데이트한, 그 나오코가 새로운 여자를 데리고 오는 것보다, 2대1로 만나는 것보다 2대1로 만나는 것도 편안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키즈키가 자살을 하죠. 자살을 해서 남기지 않고 이유도 말해주지 않고 네. 갑자기 자살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키즈키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게 엮여져 있던 와타나베와 나오코는 자연스럽게 상실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상실감, 잃은 사람의 느낌. 완전히 그 중심이 사라져버리니까 둘이 너무너무 방황을 해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서로 연락을 안 해요. 근데 사실 너무너무 방황한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그냥 여기 되게 항상 그 하루키가 정말 건조하게 쓰잖아요, 책을. 그러니까 죽었나 보다, 사라졌다, 없다 이제.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걸 느끼는 그렇죠. 거지. 그 공허함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그렇게 친구가 가장 절친인 애인이 떠나면서 와타나베의 선택은 무엇이냐? 고베 지역에서 과연 대학을 다닐 수 있었을까? 그냥 벗어나고 싶으니까. 자연스럽게 고등학교를 그냥 고베 지역을 떠나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대학을 동경으로 가게 돼요. 자기 성적에 맞춰서 가는데, 재밌는 점은 그래도 공부 잘했어요. 동경대학에 가죠. 네. 동경대학으로 아무튼. 근데 그 동경대학이 우리가 알고 있는 도쿄대학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럴 수도 아무튼 있겠네요. 동경대로 가는데, 도쿄에 있는 대학으로 가서 네, 거기서 생활을 해요. 근데 여전히 그 마음에서의 기즈키에 대한 상실감이 계속 남아 있어요.
주변에 누구가 친해지려고도 안 하고 아웃사이더로 살아가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정말 우연히 누굴 만나죠? 나오코를 다시 만나죠. 나오코의 선택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고베 지역에서 나오코가 지내다가 나오코도 이 상실감 때문에 도쿄로 왔죠. 들어와요. 그러다가 정말 우연히 길에서 역에서 마주쳐요. 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한 선택은 뭐냐면은 정말 이게 재밌는 점이 걸어요. 그냥 걸어요. 말없이 걷고 그 뜨거운 여름을 걷고 겨울을 걷고 걸어요. 계속 둘이 만나죠. 네. 또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냥 일요일에 일요일마다 만나서 같이 걷고 자연스럽게 어느 날인가 팔짱을 끼고 걷고 네. 있고 뭐 그런 이렇게 상황들이 기대죠. 돼. 네. 근데 두 사람이 절대로 얘기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기즈키. 네. 기즈키의 죽음에 관한 얘기를 빼고 모든 그 주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레 네. 얘기. 꼭 자기들이 해야 될 얘기를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게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드라이하게 썼잖아요. 그것마저도 아무 감정도 없이 그냥 썼어요. 근데 그거를 말하지 못한다는 건, 기즈키의 죽음에 관해서 말하지 못한다는 건 그만큼 상실감이 크고 네. 마음이 아프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 부분을 계속해서 남겨놓은 상태에서 둘의 관계가 저촉면이 늦어보니까 자연스럽게 잠자리까지 이어져요. 첫 번째 잠자리까지. 네. 물론 그날은 술도 많이 먹고 날씨도 여러 영향이 미치곤 했지만 그렇게 해서 나오코와 와타나베가 둘이 첫 번째 잠자리를 갔는데 와타나베의 가장 결정적인 실수가 이때 벌어지죠. 뭐라고 얘기했죠? 뭐 기즈키와는 왜 자지 왜 자지 않았어? 않았어? 왜 그게 이렇게 했나? 나오코가 이제 첫 번째 성관계를 가지니까 아파하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와타나베가 어떤 이야기 물었냐, 기즈키와는 왜 안 잤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둘 다 건드리지 말아야 될 부분을 하필이면 그때. 그 순간에. 아, 그날이 그리고 나오코 생일이었잖아요. 네. 다른 때처럼 나오코가, 그러니까 다른 때하고 너무 다르게 굴었었잖아. 그날은 자기 집에서 그 음식도 와타나베와 같이 얘기도 예. 하고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도 기즈키하고 관련된 얘기는 아무것도 안 했지. 그렇게 계속 주변부만 돌다가 둘이 어느 순간인가 그냥 자연스럽게 키스하게 되고 잠자리를 가졌는데 그 와타나베가 멍청한지 모르겠지만 멍청하다고 하면 안 되죠. 정말 그 순간에 자기가 네. 가장 묻고 싶었던 거를 네. 물은 거예요. 하필이면 그 하필이면 순간에 그 순간에. 터져나온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나오코는 떠나죠. 아니지. 며칠 뒤인가요? 네, 그게 아니고 다음날 네. 아침에 일어났는데 나오코가 등을 돌리고 누워있어요. 맞아. 그래서 그 와타나베가 깨워도 보고 뭔가 말을 붙여보려고 하는데 죽은 사람처럼 움직이지도 네. 않는 거야. 그게 잠을 자고 있는 건지 밤새 맞아요. 깨어있었으면서도 자기를 보고 싶지 않아서 등을 돌리고 누워있는 건지 와타나베 몰라요. 그리고 그냥 나오코를 두고 나와요. 그렇죠. 그 상태로 두고. 그러니까 뭔가 상처를 건드릴 네. 수 없는 부분에 가 맞아요. 있는 거지, 나오코는. 이미 섬인 거야. 네. 그 상태에서 나오코는 그냥 떠나죠.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떠나고 떠나는 상태에서 나오코를 찾으려고 매주 일요일 날 만났으니까 나오코를 찾으려고 일요일에도 연락이 안 오고 이러니까 그냥 그 상실감 속에서 막 방황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근데 이 순간에 와타나베는 참 재밌는 거는 또 다른 여자가 네. 나타나죠. 네. 그 또 다른 여자가 미도리예요. 미도리라는 이름이 근데 새 아니에요? 새? 도리가 새죠, 도리. 그렇죠. 네. 네. 아름다운 새인가요? 그러면? 글쎄요, 모르겠는데, 설마. 실제로 나는 그 캐릭터가 네. 미도리가 나는 되게 아름다운, 그러니까 굉장히 귀엽고 발랄한 캐릭터라는 느낌이 나요. 오늘 팅커벨 네. 의상이 미도리 겨냥. 겨냥했는데 기분이 좋지 않네요. 그래서 네. 근데 미도리는 한편으로는 나오코가 되게 슬픔을 간직한 청초한 여성이라면은 나는 미도리는 대학생 신입생으로서의 발랄한 친구, 네. 귀여운 친구 이런 캐릭터를 굉장히 대변한다고 봐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상실감에 시달리는 와타나베가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선글라스를 낀 미도리가 먼저 대시를 하죠. 네.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선배 그 당시에는 되게 못 알아보잖아요. 못 알아보는데도 와가지고 저 기억하시냐고 이러면서 지금 뭐 먹고 있어요?
나도 이거 먹어야겠다. 심지어 미도리는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왔는데도. 그리고 그 미도리 캐릭터가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 그 상실의 시대 막 유행할 때 그 미도리 캐릭터가 너무 유행해가지고 사실 미도리가 정말 되바라진 캐릭터잖아요. 막 아무렇지도 않게 섹스관에서 막 네. 자기 얘기를 하고 네가 나를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사실 와타나베랑 관계를 갖지도 그렇죠. 않았는데도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해줄 거야? 네. 뭐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리고 근데 요리도 잘하고 네. 뭔가 되게 아주 그 디테일한, 당시에 디테일한 감성들이 되게 뛰어난 친구예요. 그 당시에 대학생, 여대생들이 원할 만한 그런 걸 다 갖추고 있었어요, 미도리가. 그래서 미도리 캐릭터가 일본에서 정말 유행했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때는 그 당시 여성들의 워너비? 였다고? 네. 나는 미도리 보면서 네. 아 이런 여성 만나면 얼마나 재밌을까? 재밌지만 좀 피곤할 수도 있죠. 야해서 좋아하는 거 아 아니에요? 뭐 실제로는 뭐 안 했으니까. 근데 아무튼 네. 미도리랑 이렇게 만나고 있는 과정 속에 와타나베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나오코가 항상 있어요. 나오코에 대한 연락들이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네. 편지를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편지도 쓰고 막 이렇게 이것저것 수소문을 하잖아요. 네, 나오코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니까. 나오코가 발견을 하잖아요. 어디 있다는 걸. 네, 그거는 발견한 것도 나오코 고향에다 편지를 보냈는데 네. 나오코가 나중에 답장을 보내서 내가 어디 있다고 얘기해주지 않았어요? 맞아요. 네. 그거예요. 편지를 끊임없이 계속 하니까 그쪽에 이제 가족 중에 누구나 이렇게 연락을 했겠죠. 그래서 병원에서 입원해 있는 나오코가 연락을 하죠. 와타나베에게 긴 편지, 7장의 편지죠. 네. 병원까지는 아니고 네, 요양원. 요양원. 네. 마음을 편히 할 네. 수 있는 요양시설에 있다는 편지가 와요. 근데 이 장면에서 저는 와타나베가 얼마나 감성적인 친구고 정말 나오코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한편으로 느껴져요. 그 편지를 앉은 자리에서 계속 읽잖아요. 다시 몇 번이 몇 번을 보고 그러고 나서 이 편지를 들고 나가면 안 될 것 같은 게 계속 볼 것 같아가지고 그 자리에서도 몇 번을 읽었는데 계속 볼 것 같으니까 편지를 두고 나오죠. 그러면서 바로 준비를 하죠. 그쪽에 병원에 연락을 해서 가겠다고 찾아갈 수 있냐고. 네. 그래서 그 병원에 1박 2일에 그래서 기숙사에 살던 와타나베가 휴가를 내고 갑니다. 그 병원으로. 나오코가 초대를 했죠. 초대를 한 네. 거죠. 엄밀히 이야기하면 초대를 한 거죠. 초대를 한 기다려보라고 얘기하고. 네. 그런데 가요. 정말 힘들게 버스를 타고 뭐 기차를 타고 가서 가요. 정말 산골 속에 있는. 결국엔 그래서 몇 개월 만에 7개월 만인가요? 와타나베가 나오코를 병원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 병원, 요양원에서 바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과정이 되게 복잡해요. 이러이러한 저런 과정을 거쳐서 나오코를 만나게 되는데 이 나오코를 만나게 될 때 직접적으로 바로 만난 게 아니라 나오코의 당시에 룸메이트였던 레이코 여사가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39살. 네. 19살 차이죠. 와타나베와. 와타나베와는. 그런데 39살인데 이혼녀고 딸이 있죠? 네. 네. 그런데 첫 장면부터 굉장히 주름진 얼굴이나 이런 묘사가 나와요. 이거 제가 하루키가 진짜 싫은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저 하루키를 요새는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이제 나이가 제가 좀 들고 보니까 변태 같고 되게 염세적이고 이기적이고 이렇게까지 말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좀 안 좋아하는 면이 여기서도 나오는데 이 39살 나오코를 레이코를 묘사하는데 정말 늙은 사람처럼 묘사해요. 물론 20살짜리 입장에서 봤을 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뭐라고 하지? 주름살이 네. 주름이 가득 찐 얼굴, 막 이렇게. 근데 그것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쓰긴 하죠. 예. 근데 그게 말이 이게 되나? 성숙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여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뭔가 아픔을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뭐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다 아픔이 있는 사람이지만 청초한 여성에 나오고 귀엽고 발랄한 미도리 그리고 성숙한 여인 레이코. 다 취했네요. 다 취했어. 그래서 이 레이코 여사가 그리고 더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레이코를 표현할 때 레이코 씨나 레이코 뭐 다른 식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레이코 여사라고 꼭 말을 해요. 그거 번역이 뭔가 그런 게 아닐까? 정말 여사라고 했을까요? 그거는 우리는 상시대 시대에 기반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걸 봤을 때 한 60대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그런데 아니었던 거죠. 39살? 뭐 제 나이로 기준으로 몇 년 남지 않았어요. 저도 얼마 안 남았어요. 서로 그런데 네. 이제 설명을 해요. 첫 장면부터 되게 인상적이에요. 담배를 이렇게 피면서 나오코를 만나기 전에 와타나베 네가 알아야 되는 이야기들을 그 요양원에서 쭉쭉 얘기해요.
거기서 음악 선생님이죠. 네. 네, 요양원에서 음악 선생님으로서 7년째 기거를 하고 있는 여성. 원래는 환자로 갔다가 그 요양원 자체가 환자한테서 의사가 배우기도 하고 의사가 네. 환자한테 배우기도 하는 약간 꼬민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동체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7년이나. 레이코 여사와 어쨌든 이런 굉장히 특이한 만남을 겪으면서 결국에 나오코랑 만나요. 근데 재밌는 점은 2박 3일간 와타나베가 거기에 머무는데 레이코 여사와 나오코가 머무는 그 방에 소파에서 와타나베가 잠을 자죠. 네, 그렇죠. 네. 그 두 사람의 방에서. 네. 그러면서 여기서 일어난 남녀가 한 방에 있으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새벽에 잠을 자는데 나오코가 나와가지고 있었던 막 일화들 네. 그리고 되게 새침대기처럼 부는 나오코의 모습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때 결국에는 여러 과정을 거쳐서 다시 뭐 2박 3일은 지나가고 와타나베는 시간이 됐으니까 도쿄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돌아오고 나서의 이야기들은 다시 상실과 그리고 나오코의 바로 이게 중요한 장면인데 나오코의 죽음까지. 나오코가 결국엔 죽어요. 자살을 하죠. 자살을 하면서 다시 겪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레이코 여사가 이 부흥 소식을 갖고 상실감을 갖고 와타나베에게 오고 그리고 와타나베에게 와서 결정적으로 마지막 장면에서 정말 시대의 기억을 만한 마지막 장면이 나오죠. 네. 예, 정말 몇 장에 걸쳐. 예, 몇 장에 걸쳐서 격정적인 섹스 장면이 네. 마지막에 쫙 집중돼서 나와요. 그걸 여기서 쭉 읽어드릴까봐요. 우리 시청률 높아져요, 그러면. 마지막 장면에서 격정적인, 제가 더 그 부분이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책을 기억을 할 때 그 격정적인 섹스 장면들이 툭툭툭 이미지처럼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지막에 보면서 얘기했잖아요. 아, 내 10몇 년 전에 내가 이 책을 읽었을 때 레이코 여사랑 분명히 했는데, 네, 했는데 언제 안 하는 했는데가 거지? 지금 중요하냐고요. 예, 언제 하는 거지? 이러면서 쭉 보는데 결국에 마지막에 지금 얘기하면서 느낀 건데 저랑 상실의 시대를 진짜 다르게 보신 것 같아요. 저는 20살 격동기 때 왔어요. 저도 20살에 아니, 물론 남자로서 20살 격동기에 네. 봤던 거니까. 아, 아무튼 그래서 네. 레이코 여사와 이런 슬픔을 같이 간직하는데 이 슬픔을 성적인 관계로서 또 서로 승화했다고 난 본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격정적인 섹스 후에 서로 이별을 하고 와타나베가 마지막 장면에서 결정적이죠. 네. 누구한테 연락을 해요? 미도리한테 연락하지. 결국 미도리에게 미도리 너한테 할 말이 너무 그래. 많아. 막 우리 지금 만나 이래요. 당장 만나. 그래서 미도리에게 연락을 함으로써 이 소설은 이렇게 끝맺음을 합니다. 그 뒤에 와타나베가 40대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 공항에서 미도리와 잘 됐는지는 솔직히 몰라요. 안 나오니까. 네, 안 나오니까. 근데 미도리에게 우리 지금 만나, 나 간다 이러면서 끝을 내요. 결국에는 미도리와는 뭐 제 입장에서, 당시에 내 입장에서 두 여자와만 했지 미도리와는 안 하. 중요한 게 지금 그거냐고요. 네. 왜냐하면 큰 흐름 속에서 네. 세 명의 여자가 이렇게 나오니까 와타나베 이야기니까 이 과정 속에서 단순히 이런 이야기에 집중을 했다면은 상실의 시대는 삼류 연애 소설에 불과해요. 그런데 왜 1000만 부 이상이 이렇게 팔리고 사람들에게 스테디셀러로서 계속 알려지게 됐냐? 순간순간의 필치들이 너무너무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짚어봅시다. 와타나베가 세 여자와 크게 만났다는 이야기가 제가 느낀 네. 이 책의 큰 줄거리예요. 여자를 그래서 100% 만났다. 여자, 네. 연애 소설이라고 이야기를 네. 한 거고. 근데 우리 팅커벨이 느끼기에 저랑 이거는 남자와 여자가 바라본 이 책은 정말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봅시다. 네,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제가 아까부터 계속 이런 표정으로 앉아 있었는데 저는 진짜 책을 다르게 봤어요. 아마 물론 제가 이렇게 책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 거지만 네. 욕을 엄청 먹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아니, 이 책에 대해서 기억하는 부분들이 네. 저 이 책 3번 읽었는데 네. 13년, 14년에 걸쳐서 네. 3번을 읽었는데 그 장면들이 야한 어쨌든 장면만 기억나. 제 책 보세요. 얼마나 이렇게 지금 너덜너덜하고 열심히 봤던 기억이 나요. 잘하셨어요. 네. 저는 이제 이번에 다시 봤잖아요. 근데 보면서 그 사람 사이 관계 얘기한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선 계속 삼각관계처럼 나와요. 그러니까 그 아까 설명해 주셨던 거 기즈키랑 나오코랑 와타나베의 관계. 물론 이걸 삼각관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세 사람 사이의 관계잖아요. 그리고 또 이 와타나베가 와타나베를 중심으로 미도리와 나오코 네. 그리고 또 나오코와 레이코. 네. 저는 이렇게 계속 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그러니까 부분은 맞아요. 그리고 그런 관계를
계속 인간이 원래 되게 외롭고 고독한 존재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채우려고 뭔가 사랑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랑에 관한 얘기라는 생각이 저는 별로 안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는 얘기지 남을 사랑하는 얘기라는 생각이 그렇죠. 안 드는 게 자기의 빈 공간을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여자가 3명 나오지만 저는 기즈키나 그 선배 이름 뭐였죠? 나가사와. 나가사와라는 선배도 나오는데 잠깐 캐릭터를 설명을 해드릴까? 네. 나가사와라는 선배가 나와요. 근데 이 선배는 굉장히 여성 편력이 격심한 사람이고 주말마다 여자 사냥을 다니죠. 네, 주말마다 여자 사냥을 다니며 근데 정말 좋은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 여자친구를 괴롭게 하면서도 그게 왜 나쁜 건지를 몰라요. 너랑 나는 그냥 다른 사람일 뿐이야. 그치만 난 너를 사랑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캐릭터고 나가사와 선배와 네. 와타나베 그리고 그 나가사와 선배 여자친구 세 사람 사이의 얘기 일화들도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걸 보면서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삼각구도? 네, 그런 삼각구도도 물론 그렇지만 누구를 좋아하거나 누군가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게 자기 자신의 그 빈 공간을 메우려고 한다는 느낌이 되게 크게 네, 들었거든요. 맞아요. 이 상실의 시대라는 게 공허라고 생각해요, 저는. 전 그래서 이 제목도 네. 되게 잘 지었다고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거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인간이 원래 되게 공허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시대에 태어나서 자기가 지금 해야 될 게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맨 마지막 장면에 보면 미도리한테 전화를 하고 나서 미도리가 물어봐요. 너 그래서 지금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와타나베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지금 어디지? 저는 그것도 그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누군가한테 사랑한다고 나 지금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미도리한테 나 지금 너한테 달려가고 싶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전 결국엔 미도리하고도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자기의 공허인 거예요. 계속 뭔가 채워나가야 하는 부분. 그래서 그 공허감을 가진 인간들끼리 계속해서 이걸 네. 채우기 위해서 그 섹스라는 굉장히 인간의 원초적인 네. 부분을 서로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그게 쭉쭉 이어지고 있는 게 네, 이 이 소설이 책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남자분들이 이 책을 봤을 때 느낀 느낌과 여자분들이 느낀 정말 남녀 차이입니다. 물론 그런 건 아니에요. 인간의 개별적인 차이일 수도 네. 있지만 근데 제가 하루키 책을 많이 나름대로 열심히 읽었지만 캐릭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살렸어요. 맞아. 특히 이 상실의 시대가 캐릭터에 대해서 논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뛰어나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4명의 인물 말고도 이 책을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만들어주는 첫 장면부터 나오죠? 돌격대? 네, 돌격대. 제가 우리 팅커벨이 저한테 이 책에 대해서 가장 캐릭터로서 기억나는 사람한테 물어봤을 때 저는 주저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돌격대. 맞아. 이 책을 정말 빛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돌격대예요. 그 돌격대 캐릭터 설명. 제가 돌격대에 대해서 참 이름이 웃기잖아요. 돌격대. 당시에 일본이 전 세계적으로 6.8혁명이 일어남으로써 전 세계의 그 좌파 혁명들이 학생들이 주동한 좌파 혁명들이 전 세계적으로 쫙 일어났어요. 네. 격동기의 시대예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좌우 대립 속에서 좌파 학생들과 그 우파 학생들이 막 돌격하고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잘 적응하지 못한 막 인물들이 겪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와타나베가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도쿄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할 때 거기서 룸메이트가 바로 돌격대예요. 이름은 몰라요. 항상 학생복 차림이고 아침에 6시쯤 일어나서 체조를 하고 그것도 실내에서 음악 틀어놓고 근데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머리도 항상 깎고 있고 학생복 차림인데 보통 남자 기숙사들은 다 야한 사진을 막 많이 붙여놓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무슨 사진을 붙여놨죠? 그리고 일단 그 돌격대가 방 자체가 진짜 깔끔해야만 네, 그렇죠. 하고 다른 애들하고 달랐어요. 다른 애들 방 묘사한 건 정말 지저분하고 막 바닥에 귤껍질, 곰팡이 쓴 귤껍질 있고 한데 네. 돌격대는 청소를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항상 깔끔해. 근데 다른 애들 방에는 여자 야한 사진. 사진들이 막 네. 붙어있는데 이런 깔끔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자기 이렇게 벽면에다가 뭘 붙여놨냐 운하 사진을 붙여놨어요. 운하. 그런데 와타나베가 이 돌격대 캐릭터에 대해서 주변의 여자들을 만날 때 이 친구에 대해서 되게 와타나베 말투가 되게 무심한 듯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오코를 만날 때도 이 돌격대 때문에 웃게 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웃게 되는 게 뭐냐? 네. 그 보통 남자 기숙사 몇백 명이 투용된다니까 얼마나 그 야한 사진을 보면서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마스터베이션이라고 그러죠. 그걸 막 남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에피소드가 돌격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돌격대는
운하 사진을 보면서 마스터베이션을 한다. 소위 얘기하는 자위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무심하게 이야기한 이것들이 진짜처럼 소문이 쫙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친구들이요, 운하 사진을 몰래 떼고 다른 사진을 또 붙여요. 그런 뭔가 풍경 사진을. 네. 그래서 아니 도대체 왜 이걸 붙였냐고 와타나베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돌격대가 이 사진을 보고도 마스터베이션을 할지 궁금했어. 이렇게. 맞아요. 그 소문이 진짜처럼 그래서 퍼져서. 그 소문이 이런 운하나 풍경, 좋은 풍경을 보면서 마스터베이션을 한다는 걸 끊임없이 이야기를. 근데 이 돌격대의 이미지가 굉장히 소설 속에서 잘 녹아나요. 그 분위기를 윤활유처럼 쭉쭉 이어지는 거예요. 캐릭터가 되게 코믹하죠. 네. 그런데 방학이 그리고 되게 자기 물건에 대한 애착이 되게 심하잖아요. 근데 방학이 끝나고 당연히 돌아올 거라고 믿었던 돌격대가 돌격대. 연락이 두절되죠. 두절됐죠. 그날 갑자기 훅 사라져요. 저는 이 돌격대에 대한 캐릭터가 와타나베를 중심으로 만나는 여성들에게 쭉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 이야기를 할 때마다 너무너무 중요한 소설적 요소로서 감초 같아. 네, 네.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맞아. 캐릭터보다. 저는 그 캐릭터 나가사와 선배. 나가사와 선배. 그 와타나베가 나중에 친해진 선배잖아요. 근데 나가사와 선배 캐릭터도 되게 웃긴 게 허세 진짜 장난 아니에요. 나가사와 선배가 그 와타나베한테 이렇게 말했잖아요. 위대한 개츠비를 3번 정도 읽었으면 나와 친구가 될 수 있어. 이거 뭔 허세야. 그리고 이 캐릭터 설명해주는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또 나가사와 선배가 저는 이 소설이 너무너무 재밌는 소설이었는데 지금 내가 10몇 년이 지나서 이 소설 보니까 이렇게 오글거릴 줄 몰랐어요. 그런 거 많죠. 너무 오글거리고 어떻게 이렇게 중2병 걸린 친구들이 나올까. 이런 장면도 있어요. 이 나가사와 선배가 똑똑한 친구고 집안도 좋잖아요. 네. 근데 외무성, 우리 지금 외교관 시험을 봐요. 네. 되게 아무렇지 않게 외교관 그 꼰대들만 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외무성 시험을 보고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 능력을 테스트해보고 싶다는 거야. 어차피 테스트한다면 제일 커다란 그릇 속에서 보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 커다란 그릇이란 뭐냐. 국가와 국가 간의 외교전에서 이 정도는 돼야 나의 그릇이 시험이 되는 거 아니겠어? 내가 그 정도 되는 곳에서 테스트를 할 만한 인물이다라는 걸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묘사가 정말 엄청나게 똑똑하고 비상한 그런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자를 한 번에 사로잡을 수 있는 매력도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 그런 장면도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은 여자들하고 자고 다니냐 와타나베가 이렇게 물어요. 하스미 같은 좋은 여자친구 너한테 너무 과분하니까 선배한테 너무 과분한 여자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래 이렇게 물어봤더니 거기서 그래요. 그 도스토옙스키가 도박이라는 소설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지 하면서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는데 그걸 모르는 척하고 지나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야. 이 사람 캐릭터가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을 자기가 취할 수 있는데 왜 그냥 내버려두고 가야 하지? 그렇지만 난 하스미를 사랑해. 이런 대변이죠.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네. 몇 명의 여자를 취했는지가 되게 큰 관심사이면서 80명이냐 100명이냐 이것도 허세죠. 네. 100명을 취했다는 네. 그런 소문이 돈다 했더니 와타나베가 물어보죠. 80명일 80명 근데 이 소설 속에서도 실제로 나가사와가 딱 한 번 실패해요. 그날따라. 한 번 실패한 날이 있죠. 여러 번 나가는데 딱 한 번 네. 실패해요. 그런데 이 와타나베가 나가사와를 한편으로는 좋아하면서도 멀어진 계기가 그 여자친구와의 정말 좋은 여자친구를 놔두고 여자친구를 마음을 아프게 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뭔가 다시 한번 복귀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니까 그날도 나가사와는 혼자 여자 사냥을 나갔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나중에 그 여자친구가 죽잖아요. 자살했죠. 네, 마찬가지로 자살을 하는데 이런 여자친구를 놔두고 그러니까 여기서 와타나베도 되게 좀 드라이하고 그런 뭔가 자기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여자를 만나고 이런 인물로 나오지만 여기서 그 나가사와 여자친구였던 그 하스미가 와타나베한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좋아하는 이유는 네가 나가사와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야. 너는 비슷한 사람이긴 하지만 다른 종류의 인간이라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고 상처받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지금 주변 캐릭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뭐냐면은 왜 사람들이 특히 상실의 시대 하루키의 글을 왜 좋아할까요? 나는 그 부분도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분위기 묘사를
라던가 좋아할 만한 이유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요. 네, 너무 많아. 저는 이거를 되게 큰 스케일 자체가 중국 소설들은 굉장히 광대하잖아요. 광활하고. 네. 근데 저는 하루키 보면서 이걸 참 이런 표현이 맞을 게 없어요. 1cm의 그 감정을 짚을 줄 아는 작가? 아, 멋있다. 내가 말했잖아. 자기가 얘기하고 좋아. 1cm. 그러니까 혼자서 내가 이 책을 네. 딱 보고 나서 느낀 게, 아,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한 묘사들과 섬세한 필치를 갖고 있을까. 네. 이건 그렇다고 일본 소설들이 하루키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지만 하루키 스스로 밝히잖아요. 나는 일본의 소설가들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외국 작가들. 그렇죠. 그리고 외국 생활을 굉장히 오래 네. 하고 그래서 굉장히 섬세한 필치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디테일한 묘사들이 되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뭐 반딧불이를 묘사한 장면이라든지 특히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부분이 뭐냐면은 미도리와는 관계를 맺진 않는데 미도리와 키스하는 장면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 부분이 너무 저는 이런 키스라면은 나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위기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데 당시에 시대 상황이 좌파 학생들과 우파가 막 이렇게 또 대립하고 격동기의 시대잖아요. 68 혁명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었고 이거는 제가 김 기자의 책 소개 시사에서 좀 더 짚어줄 부분인데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보면 그 사회운동에 막 적정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와타나베가 거리를 뒀잖아요. 나는 이 소설이 더 한편으로는 인기를 많이 끌었던 게 뭐냐면은 이런 사회활동에 거리두기를 했던 친구들이 볼 때 자기 위안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난 그것도 굉장히 크게 느꼈어요. 근데 그 표현을, 그 디테일한 표현들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수업에 들어가는데 교수님이 들어와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울적한 듯한 얼굴을 한 작달만한 교수가 들어와 출석 체크를 했습니다. 야, 이런 표현들. 이런 정말 디테일한 감정들이 문장 하나하나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도 써요. 운동권 학생들의 모습에 똑같은 멜로디에 가사의 토시만 다를 뿐 이 녀석들의 진짜 적은 국가 권력이 아니라 바로 상상력의 결핍이다. 나도 이 부분 되게 좋았는데. 어쩌면 방조한 스스로에게 이런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방조하고 그러니까 거리두기를 했던 스스로에게 저는 하루키 운동 안 했잖아요. 나는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준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 부분에서 와타나베라는 주인공을 세움으로써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뭐 저는 이것도 좀 생각이 다른데 저는 이 책 보면서 상실시대에서 그 운동권에 관한 얘기나 뭐 그런 걸 막 극명하게 얘기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런 묘사들에서 그걸 얘기해주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상이 어떻고 그게 되게 짜증나고 나는 거기 참가하고 있지 않지만 그 상황 자체를 묘사는 해준 네.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 있는 애들도 다 우스워. 그러니까요. 다 웃음거린 거야. 이렇게 디테일한 필치인데 드라이하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게 사람들이 읽힐 때 굉장히 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구체의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위안이나 안위가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20살의 격동기에 사회 참여를 하냐 마느냐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 책을 보고 있으면은 그래 나는 상실감에 젖어 있으니까 난 괜찮아.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런 위로감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운동하는 녀석들은 꼴보기 싫어 웃어 그럴 수도 이런 거? 있고. 물론 이거는 사람마다 느끼는 바는 다르지만 난 이 부분에서 하루키 스스로가 자기에게 면죄부를 준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거리두기를 하니까 스스로 물론 연애 소설이라고 말을 했지만 네. 근데 이 상실감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굉장히 격동기에 그 강압받던 10대를 지나서 20대로 넘어감으로써 자기에게 안위를 계속 주니까 20살에 마치 첫 경험처럼 네. 반드시 읽어야 될 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런 느낌인가? 네. 그러니까 스테디셀러로서 더 열광을 하고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30대로 넘어가면서 저는 책은 샀어요. 습관적으로 네. 하루키의 해변의 카프카나 일큐파사가 나왔을 때 샀는데 앞에 몇 장을 보다가 안 덮었어요. 봤어요. 지금도 굉장히 깨끗한 채로 제 책장에 하루키 컬렉션에 있어요. 저는 안 봐서 모르겠어요. 그 이후 책은 진짜 에세이만 봤어요. 그러니까 왜 안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약간 허세 같은 느낌을 어느 순간부터 읽기가 되게 싫은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루키를 보고 있으면 되게 이기적이고 되게 염세적인 걸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이 정도의 허세쯤은 괜찮아 하고 뭔가 이렇게 좀 감싸놓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포장한 느낌. 그게 염세적이고 가식적이고 나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가 되게 도덕적인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 순간에 그거를
이건 나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괜찮아. 니들이 이해하는 식으로 말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게 가식이고 허영이고 허세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순간부터 책을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피픽 웃음이 나오는 저도 거예요. 동의해요. 이번에도 우리가 이 책 보면서 되게 제가 팅커벨한테도 네. 이거 너무 허세에 쩐 남자들의 이야기다.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어느 순간 내가 네. 언제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하루키 책을 봤을 때 물론 하루키가 엄청난 글쟁이지만 네. 안 읽어도 된다는 내 자기교만에 빠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안 읽을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전 지금도 하루키 좋아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도쿄에 올라와서 기숙사에 들어가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을 때 내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었다. 모든 사물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 것. 모든 사물과 나 자신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둘 것. 그것뿐이었다. 이런 얘기요.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하루키한테 누가 그랬대요. 하루키처럼 소설 쓰려면 나라도 쓸 수 있겠다. 근데 그래서 하루키가 그랬대. 그치만 너 못 쓰잖아. 네. 자기 안에 있는 감정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흔하지 않다는 그렇죠. 거죠. 그건 정말 이건 네. 하루키가 저는 굉장한 베스트셀러 작가이면서 이게 하루키 자체에 대해서 노벨 문학상을 못 받는 난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루키 정도의 다작과 네. 굉장히 하루에 자기가 정해놓은 양들을 딱 해서 굉장한 소설들을 많이 남겼잖아요. 그럼에도 노벨 문학상을 못 받고 있는 거는 너무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어서 그런 것도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번에도 모엔이 받고. 네, 솔직히 아시아에서 이번에 노벨 문학상은 지역을 고려를 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 차례가 됐어요. 기대를 많이 했죠. 이번엔 하루키다. 우리나라도 고은 시인이 받느냐, 누가 받느냐 말이 많았는데 모엔이 받았죠. 하루키는 제 생각엔 못 받을 것 같아요. 이미 일단 여기 지나갔고 네. 한번. 이제 한 6년 뒤, 7년 뒤인데 또 두고 봐야죠. 하루키 요 근래 책 읽고 싶네요. 네, 진짜 갑자기 옛날 책밖에 안 봐서. 근데 저는 하루키가 소설로서 많은 알려지지만 하루키는 엄청난 에세이스트면서 르포르타주에 대해서 네. 기자로서의 감각도 되게 뛰어나요. 그래서 최근은 아니죠. 언더그라운드라는 네, 소설 있다고. 약간의 비소설적인 느낌이 강해요. 오음진리교죠. 오음진리 사카린 사건 그 피해자에 대해서 인터뷰 구성의 글들인데 60명인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거를 책으로 임하네요. 보는데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하루키가 그 책, 그 언더그라운드 쓰면서 처음으로 그 시대상에 대해서 얘기하기 자기 목소리 낸 게 그 책이 처음이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실의 시대나 옛날 책들에는 그게 진짜 없잖아요. 좀 전에 그렇죠. 말씀하셨다시피. 자기 기만? 아니, 자기 이렇게, 그러니까 나 염세주의자인데? 뭐 이런 거. 그런 거 막 하다가 어느 순간 그 사회에 관한 얘기를 하기 네. 시작한 게 언더그라운드라고 들었어요. 일단은 지금 하루키에 관련돼서 쭉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상실의 시대를 상실의 시대를 가지고 이야기할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런데 저는 이거만큼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다시 한번, 우리 다음 주로 넘어가기 전에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상실의 시대. 여러분들 어떻게 보세요? 이거 야설이에요? 야하긴 하죠. 네. 야하긴 한데, 야설은 아니죠. 네, 물론 야설은 보면. 아닌데, 네. 야한 소설이잖아요. 야한 소설 맞죠? 엄청 야설이냐 소설이냐 가지고도. 그래서 이 하루키 때문에 굉장히 이 야한 장면에 대해서 소설가들이 집착하는 경향이 더 짙어지는 것도 있어요. 근데 하루키가 그 한 얘기가 있어요. 자기는 야한, 그러니까 성적인 표현에 대해서 대담하게 하는 게 원래 맞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혐오감을 느끼지 않게. 근데 이거 보면서 그러니까 야하다는 생각을 하지 지저분하다거나 천하다거나 하는 생각은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단어들도 그러니까 여성 그 얘기를 하면서 졌다라는 표현을 쓰고 그리고 뭔가 패팅이라는 그러니까 네. 정말 야한 단어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혐오감을 주지 않아요. 천박하다거나. 솔직히 제가 여러 소설가들을 필사를 했잖아요. 네. 좋았어요. 이거 필사할 때. 아니, 나는 하루키 필사를 안 했어요. 진짜요? 네. 왜요? 부끄러워서? 부끄러워서 못하겠다. 솔직히. 야한 장면을 정말 네. 필사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다 컸으니까 해도 돼요. 아니, 그래도. 더 클 때도 근데 없어요, 다시 이제. 보니까. 네. 왜 그래요? 다시 보니까. 네. 정말 좋은 게 지금 방금 전에 표현 이야기했듯이. 네. 되게 와타나베라는 주인공이 굉장히 진지하고 뭔가 센치하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할 때 이런 표현도 있어요. 미도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진지하게 이건 와타나베가 말한 게 아니구나. 미도리 스스로 얘기합니다. 네. 그 요리 기구를 사기 위해서 네. 돈을 모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맞아. 브래지어 하나 해가지고 3개월 동안 입었다는 막 이야기 나오잖아요. 아, 요리기구 네. 돈을 마련하기 네. 위해서. 그러면서 네. 이런 표현을 써요. 젖은 브래지어 때문에 힘들었다. 아. 그런 기분을 알아? 아, 야, 맞아요. 이런 그런 표현이 감성을 하루키가 어떻게 적었을까? 아, 그리고 미도리가 이런 얘기 한 것도 있어요. 자기네 학교를 이렇게 소개를 해주면 저희가 우리 학교야. 저기 소각장에서 지금 연기 나는 거 보여? 막 그러는데 그 장면에서 그 저 소각장의 연기가 뭐게? 이렇게 와타나베한테 물어보니까 와타나베가 뭔데? 근데 미도리가 생리대. 이렇게 저건 지금 저 안에 있는 여자애들의 생리대를 태우는 그 네. 연기다. 그런 거를 아니 남자가 어떻게 그렇죠. 그런 걸 알고 있는지 저는 그것도 너무 신기해. 대단해. 아무리 생각해도 변태 같아요. 그런 면까지 다 세세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생각이 정말 많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성적인 거에 대해서 관심이 진짜 짙은 사람이 그럼요. 아닐까. 네, 이런 그래서 생각도 많이 했어요. 이런 와타나베처럼 이제 거의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 이 상실의 시대가 계속 꾸준히 20대 초반의 친구들에게 계속 회자가 되면서 상실의 시대처럼 살아야지. 그래서 레코드샵에서 일하고 그 막 왠지 오늘은 좀 센치해야 되고 우울해야 되고 이런 느낌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여전히 이 느낌을 간직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살 때 읽었을 때의 느낌과 지금 30대 중반에서의 내가 느낀 네. 이 책은 여전히 좋은데 한편으로는 되게 나에게 용기를 아, 용기를 줘요, 이 책이. 네 그런 내 안에 내 감성에 대해서 되게 충실하게 만들어주는 책이라 너무 좋은 거예요. 전 그래서 너무 슬퍼요. 왜요? 그 감상을 이제 아는 기분이 슬퍼요. 이게 그러니까 하루키가 나이가 들어서 쓴 소설이잖아요. 20대 때 쓴 게 아니잖아요. 20대를 돌아보면서 쓴 책이잖아. 그러니까 20대 때 그 감성을 알고 있는 거, 자기 자신에 관한 거, 그리고 그 고독한 마음, 상실감, 공허, 그거를 사람은 언제나 안고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쓴 게 너무 슬픈 거예요. 저도 지금 이걸 보니까 그 감정이 전해져요. 예전에는 약간 야설 느낌으로 봤어요, 진짜. 그리고 20대 때 뭔가 염세적이고 좀 이렇게 살아봐야지. 뭐 질펀한 섹스도 하고, 예를 들어 남자도 많이 만나고, 뭐 그러니까 레코드샵에서 일도 그 얘기 좀 해보고. 다음에 합시다. 네. 그렇지만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기분을 안다는 것 자체가 슬프다는 거. 그 공허함이나 외로움 같은 거. 그렇죠. 그 부분이 저는 아마 제가 이 상실의 시대를 올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같이 상실의 시대, 20살 때 읽었을 때의 상실의 시대와 30대, 40대, 50대가 됐을 때 읽었을 때의 상실의 시대는 굉장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비교점을 같이 이야기하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전 50대는 안 읽을래요. 나도 50대? 하지만 50대 때는 다른 책을 읽어요. 네. 상실의 네. 시대에 대한 일단은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상실의 시대에서 짚어내지 못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전체적인 이야기에서의 뭐 나오코와 미도리와 레이코 여사에 대해서는 아직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다음 주에는 야한 부분 그거 한 40페이지 그냥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지금 네. 에피타이저 먹은 기분이에요. 네. 다음 주에 본 요리를 앞두고 네. 책 속의 시사와 네. 무라카미 하루키에 대한 상실의 시대의 이야기 좀 더 디테일하게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팀컵에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좀 힘듭니다, 네. 지금. 힘들어요. 좀 도와주세요. 네. 마음이 그러다 아파요. 보니까 진짜로 상실의 시대와 같이 읽다 보니까 더 상실감이 되게 깊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무겁게 시작한 부분 좀 죄송하고요. 다음 주에 내가 왜 상실의 시대를, 우리가 왜 상실의 시대를 2주에 걸쳐서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